자, 지방세 기본법에 대한 기한에 대한 설명. 이거는 국세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방세도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맨날 강조했던 거죠. 국세,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에서 7, 8번 나왔다라고 얘기한 게 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마운 선물이에요. 누구나 다 1번 지문만 보고 틀렸다라고 체크하고 나머지는 안 봤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저한테 배운 학생이라면. 그래서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된 날에 장애로 인해서 지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납세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 아니고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풀 수 있었던 하수준의 아주 고마운 문제 중에 하나다.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얘들은 그날 이행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날로 하는 것이고, 자, 우편 송달 같은 경우는 우편 제출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에 도달한 날에 이행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신한 날에 이행한 걸로 보는 발신주의, 발송주의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발신한 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도달한 과세관청에서 통신날짜 도장을 통해 가지고 언제 보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통신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식별할 수 없을 때는요, 그때는 발신일 추정이 가능하죠. 통상 배송일수, 통상 우송일수를 고려해서 발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을 발신일로 인정해주는 발신일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송달일 추정은 안 되고 그런 비교에 대한 문제 우리 공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세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이러한 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만 할 수 있다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틀리다라는 거 공부했고, 어쨌든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지문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2번 물납재산의 환급.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조금 수월하게 시작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를 물납했는데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서 환급한대요. 금전 납부하면 금전으로 환급하고 물납하면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납하고 나가지고 불복이라든지 경정 청구해가지고 물납재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 물납재산 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 만약에 과세관청이 이 물납재산을 행정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미 매각했거나 사용계획이 수립되어서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금전 환급의 규정을 준용해서 금전으로 환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납재산으로 그래도 환급해야 돼? 지금 제가 관할로 있는 영등포 세무서는요, 예전에 목화 예식장이라는 예식장이었어. 그 전국의 예식장은 수십 개씩 가지고 있던 예식장 회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국세로서 물납한 게 현재 영등포 세무서여가지고, 영등포 세무서는 되게 결혼식장 같이 생겼어요. 적색 벽돌에다가 막 그냥 굉장히 우아한 바로크 양식의 막 지붕에다가 막 그래. 물납받은 거란 말이지. 물납받아가지고서는 영등포 세무서가 행정용도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불복 넣어가지고 납세자가 승소하니까 이 영등포 세무서로 쓰던 거 전부 다 빼가지고 건물 돌려줄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미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물납재산을 환급하지 않고 금전 환급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둔 거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자, 1번이 보자마자 틀린 것이고, 그리고 물납재산 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 납세자 부담, 수익적 지출, 과세관청 부담,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과실들 전부 다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과세관청 귀속, 지자체 귀속이 되는 거죠. 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 안 주죠. 금전 환급에만 지방세 환급가산금 주지, 물납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을 늦게 돌려준 것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환급가산금 안 준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이것도 거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1, 2, 3번 풀어보고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 굉장히 쉽고 배웠던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방자치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건데, 자,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필요적 해제 사유라고 하고요. 얘를 임의적 해제 사유라고 하죠. 근데 필요적 해제 사유와 임의적 해제 사유를 비교할 때 제가 계속 항상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필요적 해제 사유 중 확정적 보존 압류를 받은 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압류 해제를 요구했을 때 확정전 보존 압류는 납세자의 시세권을 엄청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 담보 제공하고 나서 그 압류 풀어 하면 무조건 해제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 해제 사유에 그런 되게 비슷한 게 있었지. 얘는 그냥 체납자로서의 압류를 한 거예요. 체납자로서의 압류를 하고 나가지고 다른 압류 자산을 제공하여서 압류를 했을 땐 당초 압류를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가? 이거는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이 필요적 해제 사유의 확정전 보존 압류의 납세담보와 차이가 있는 거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설명 기억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적 해제 사유에 대한 개념 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해당 당초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보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 다른 압류 재산 가져왔는데 기존 압류는 당연히 풀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법은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비교하면서 강조했죠. 그 문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임의적 해제 사유로서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겠다.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요 4번 가장 강조했었던 그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뭐 저는 뭐 중으로 평가를 해놨는데 이거 사실 뭐 중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재산세 배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5가지인데 요 5가지의 과세 표준은 전부 다 시가 표준액이었어요. 시가 표준액. 전부 다 시가 표준액이었는데 2000년도 중반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급격히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가 막 늘어나니까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세부담의 상한제도고 두 번째가 요 시가표준액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정가액 시장 비율만큼을 곱해가지고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요 장치가 시가표준액의 급격한 현실화에 대한 이제 그러한 보완 장치 중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규정하고 있었냐면 토지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얘는 법률이 50%에서 9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40%에서 8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해놓고 대통령령에서는 정말로 무성의하게 정말로 성의 없이 요 50%, 90%, 40%, 80%를 절반로 싹 써는 그 사이의 비율이 뭐야? 얘는 70%, 얘는 60%를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해가지고요. 이 토지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곱하기 7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서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라 그러면 1억 원에 70%를 곱한 7천만 원만 과세표준이 되어서 과세 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는 더 작아지죠.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랄지라도 1억 원에다가 세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원 곱하기 60%, 6천만 원에다가 세를 곱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과세표준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항공기나 선박 이런 것들은 뭐 시세가 막 그렇게 급등하고 하락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1번 토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70%, 두 번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70%,
80% 틀렸고, 주택은 60%인데 75% 틀렸고,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 내고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저기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뭐 표현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 중으로 그냥 구분했고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불복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지워가지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그리고 물적 납세 의무자, 얘들은 뭐라 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가처분도 불복 청구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이해관계인도 그 본인에 대한 납세 의무의 부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의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불복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의 신청 가능자, 나머지들은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어렵지 않게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6번, 6번도 기분 좋았죠? 6번도 기분 좋고 7번도 기분 좋다. 자, 6번은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은 뭐 신의성시 원칙 당연하고 2번은 근거과세 원칙인데 근거과세 원칙은 구분할 때는 제가 뭐만 신경 쓰라 했어요. 이거를 틀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부분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거지 전부에 대하여 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데 얘는 맞는 질문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은 그 법의 목적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준수해야 되겠죠. 재량 한계 준수.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3번 실질과세 원칙인데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합니까? 아니면 실질과세 원칙은 그 명칭이 뭔지 형식이 뭔지에 불문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겁니까? 두 개를 바꿔놓은 거죠? 당연히 보자마자 틀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질과세 원칙 유치하게 틀리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귀속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가 따로 있을 때 명의자를 납세의무자한다 이런 말 틀리다 그랬지. 그거랑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아주 쉬운 하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7번 문제.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자,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든 뭐하든 지하수 같은 경우는요. 그 납세지가 그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일리가 있어요. 이러한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지역에서 그 자원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 채취에 대한 이용료라든지 자원을 훼손하거나 감소시킨 부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데, 그럼 당연히 지하수를 퍼올리는 지하수 물구멍, 이 지하수 물구멍을 뭐라고 그러냐면 채수공이라고 그래요. 채수공. 그래서 채수공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러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채수공의 소재지가 납세지지 그 물 떠가지고 파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당연히 아니겠죠. 틀렸고. 자,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그리고 컨테이너. 얘들은 이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고요. 너무 쉬운 질문이고. 자,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건축물과 선박 이 두 가지를 이제 과세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당연히 주택의 건물 부분도 포함되는 거지. 불나면 소방차 달려와야 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에 대상받은 건축물에 불나면 소방사가 와가지고 꺼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포함돼야 되는데 아니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고.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액 징수 면제 규정 2,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뭐 대놓고 2,000원 미만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7번까지도 굉장히 평이한 이제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지방세 징수법 문제인데 요거 조금 지문도 길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뭐 해석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지방세 징수법 세 문제 중에서는 얘를 제가 상호를 일단 구분해놨어요. 자, 그래서 문제 8번은 체납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지.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니까 기억이 없는 3번과 4번은 틀린 걸로 지우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니은이 맞냐 리을이 맞냐 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역이 아니라 영업이겠죠.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럼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유흥업소 같은 데들은 수색을 못하겠네 아예? 아니죠.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들 이런 데들은 야간에도 해가 진 후에도 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디귿은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지방세 징수법 제30점수 사망에 따라서 압류한 유가증권 이게 뭔지 알고서는 우리가 이걸 판단해요. 그런데 이 말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한 얘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지방세 징수법 33조 2항에 따른 압류는 확정 전 보전 압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렸을 겁니다. 일반 압류는 압류하러 들어갔는데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야. 징수한 거예요, 그냥. 압류하러 들어갔는데 압류한 재산이 추심 가능한 유가증권, 예금, 채권 등이야. 그러면은 추심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 전 보전 압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납세자에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전 보전 압류한 자산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일 때는 설사 압류 후 이것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때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충당 자체도 확정되리라 추정되는 징수금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린 거예요. 납세자의 신청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없어서 틀린 거지만 얘는 확정되리라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아니죠. 확정된 징수금에 충당을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 이래도 저래도 상당히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게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요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요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입법적 용어는 아니야. 그런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방자 공무원 되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고지 또는 여러분들 실무상 하는 얘기야, 공무원들이. 자, 고지전 또는 독촉기한 전 보전 압류 해서 확정 전 보전 압류는 확정도 되기 전에 압류하는 건데 아니면은 확정되고 나가지고 체납된 다음에 독촉장 납기가 지나야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지서 보내고 납기가 되지 않았지만 독촉장 보내고 납기가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할 수 없이 고지서 기한 안 지나고 독촉장 기한 안 지났지만 미안하지만 급해가지고 압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이때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압류해야지 얘가 확정될 걸로 추정되는 금액이 1억 원인데 막 2억 3억짜리 부동산들 막 압류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을이 맞는 지문. 자,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뭐 상당히 그래도 까다로운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였고요.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부가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당연히 취소하거나 변경해야지. 행정공무원이 그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취소하거나 변경해서 적법하게 만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질문.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 기한후 신고에 대한 문제죠. 기한후 신고 기한 언제까지야? 뭐 경정청구처럼 뭐 5년 이내 몇 개월 이내 90일 이내 이거 없잖아요. 얘는 그냥 걸리기 전까지예요. 기한후 신고기 때문에 기한 전까지 당초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맞는 질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소송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인지 아닌지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신고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승소해가지고 우리의 상속재산이 됐지만 그 당시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물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도 뭐 정당한 사유 중에 일환이라고 봐도 되고 아예 대놓고 이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얘는 국세에서 요 지문을 틀리게 만든 게 아니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라는 단서를 집어넣어가지고 국세에서 틀리게 한 적이 있었던 지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객관식에도 집어넣은 지문이에요. 근데 그거 똑같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이런 거 안 해줘요. 요 규정 같은 경우는 납부하지 않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가산율은 10만 분지 25, 연 9%, 9.05%가 하는 그러한 연이자율인데 이러한 잘못 납부한 부분에 대한 지방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얘는 연 1.2%밖에 안 되는 그런 이자이기 때문에 내야 될 기간에 잘못 냈는데 내야 될 기간에 내지 않고 귀속 시기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다른 기간에 냈는데 잘못 낸 것은 1.2%, 안 낸 것은 9% 이렇게 가산세와 환급 가산금의 율이 다르다 보니까 얘들 겹치는 기간 퉁쳐주자라는 혜택 규정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귀속 시기를 잘못 판단한 이유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부정행위로 일부러 알고 그랬대. 그러면 이 혜택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했던 국세 기출 문제를 그대로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그대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4번이 틀린 지문. 자, 10번 문제. 요거는 하수준의 문제예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엄청나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얘들은 조문상으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 소유분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야. 그래서 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때 신규 면허, 변경 면허, 그리고 갱신 면허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에 납부하려면 성립하는데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6월 1일과 12월 1일이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들이고 걔네들이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인데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대. 이건 뭐야? 이거는 같은 자동차세지만 전혀 종류가 다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주행분 자동차세가 본세 따라가는 거니까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을 소유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이거 굉장히 쉽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이라 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자동차세란 말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쉬운 구분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문제 11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취득에 따른 차기항선 연부취득에 따른 등록은 뭡니까? 등록면허세는 구등록세로서 현 취득세가 구취득세와 취득을 원인으로 한 구등록세를 합쳐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현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구등록세는 취득세에 과세가 되고 있어서 현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 등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네 가지 뭐가 있어? 예하고 그리고 취득세 그 면세점에 해당하는 취득 그리고 취득세 제척기간 만료됐을 때의 그러한 취득 등기 이런 것들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이라 할지라도 취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포함된다 맞는 거고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포함되는 거야. 알겠죠? 등록면허세에서 제가 제일 강조한 게 이거하고 생각나요? 이거하고 그리고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에 0.2% 곱해지는 거 저당권 뭐 경매 신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세 가지만 잘 주의하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출자가 된 것이고 자 법인의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등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조항이 어디 붙어 있냐면요.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 비과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중에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법인의 말소라든지 무슨 뭐 해산이라든지 이런 등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비과세다. 그런데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에 따른 등기 등록은 비과세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이에요. 그 두 규정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얘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지 뭐. 그죠? 자, 변경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 면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자, 만약에 그 변경 면허가 예를 들어서 뭐 행정구역의 변경이라든지 주민등록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적, 지변 변경이라든지 그 지역 행정 명칭들도 많이 바뀐다 그랬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든지 실수로 인한 변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세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일반적 변경 면허는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 면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 변경의 사유가 부득이하게 비과세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변경 면허도 당연히 과세 대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것들, 나머지들 틀린 것들입니다. 자, 12번. 지방세 법령상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도 소득에 법인세 과세 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 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뭐 동일하다 그러니까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 그래서 뭐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과거에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부가세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고 한다 그러면은 법인세가 법인세의 과세 표준에 법인세의 세율을 곱한 것을 법인세의 산출세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소득세는 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요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서 여기에 10% 지방소득세 세율 곱한 게 요게 지방소득세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가 과세되어서 산출세액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법인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라는 단일비례 세를 곱하면 끝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세목이어서 조문의 숫자도 굉장히 얇았던 이제 그런 세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 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다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로 곱함으로써 독립세로서의 과세체계로 전환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정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자,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 소지하더라도 아니죠. 국세 공부했던 친구는 굉장히 쉽게 배웠을 거예요. 실질과 선칙이기 때문에 형식을 어디다 갖다 놨다 할지라도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얘는 무조건 내국법인이죠. 그죠? 틀렸고. 이거는 다행히 내가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연결납세 방식은요. 국세에서 2012년도인가 도입된 거야. 2012년도부터 시행됐던 건데 2012년도인가 시행되기 전년도에 시행도 되기 전에 문제가 났던 게 이거야. 그래가지고 연결납세 방식은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되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연결납세 방식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내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건 이 부분은 우리가 언급을 했던 거야.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세, 소득세법의 차원까지 다 공부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4번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1번 문제가 동일한 금액 이 말이 좀 거슬려가지고 4번 문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수 이런 기준으로 안 분한다라고 했더니 오 그런가 보다 해서 4번을 맞는 지문으로 한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상수준의 문제로 이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출제위원도 너무한 거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해당 기준에까지 물어보는 것은 너무 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
부천시고 여기가 뭐 안양시야. 저희가 부천이고 여기가 안양인데 인천으로 합시다. 인천. 부천하고 인천은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법인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구나. 여기가 부천이고 여기가 서울이야. 그런데 A라는 법인이 여기에 본점이 있고요. 여기에 지점이 있어. 그러면은 A라는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본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10억 벌고 지점에서 뭐 3억 벌어 가지고 이 A 법인 같은 경우는 13억을 번 것에 대한 이제 법인세 소득세 낼 텐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나라 중앙정부인 국세청에서 다 걷어가는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에서 네가 돈 벌려고 했던 모든 행위를 우리 시가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시에다가 뽀찌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A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른 지자체에 있을 때는요. 그 A 법인의 그 지자체에 대한 그 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 돼요.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한 다음에 이 세액을 안분해 가지고 납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분해 가지고 납입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안분해서 납입을 하게 되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소득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가지고 안분하지는 않고요. 얘네가 이 법인이 종업원이 총 1000명이야. 그리고 이 법인이 여기에 건물 하나 있고 여기에 건물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평이고 본점이니까 얘가 100평이야. 그럼 해당 법인의 총 사업장의 연면적은 300평이죠. 연면적은 300평.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지방소득세가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1000만 원 곱하기 이 안분 비율이 해당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분의 요 부천에 있는 본점의 종업원 수. 얘가 예를 들어서 뭐 600명이 있고 여기 뭐 400명이 있었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몰라도 돼요. 그냥 클리어 들어요. 그냥 1000명 중에 600명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전체 평수가 300평인데 300평 중에 200평이 들어가 있네. 200평 해서 요거 나누기 2를 한 게 이 1000만 원이라는 지방소득세 중에서 요 부천시에 있는 본점이 이 A법인이 부천시에다가 내야 될 안분한 계산 구조야.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냐고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연면적 및 종업원 수 기준으로서 안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연면적에 의한 안분과 종업원 수에 의한 안분 중 선택할 수 있대.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수에 의한 안분 기준과 연면적에 의한 안분 기준을 가중해가지고 평균된 기준으로서 안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출제는 너무한 거야. 난 이런 부분까지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부분까지 출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출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하려고 어떤 정책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지엽적으로 내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도 뭐 어쨌건 뭐 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좀 여러분들이 감수하면서 뭐 속어법으로 풀다가 1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1번을 맞췄을 것이고 4번이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4번을 조금 오해했다면 4번으로 오답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이제 그런 문제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13번 문제. 이것도 참. 이 담배 소비세 면세인데 이 어떤 담배의 종류까지 다 외워야 되고 담배 종류별로 면세의 개비수를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좀 너무 좀 그런 문제죠. 출제자가 이것도 좀 과도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담배에 대한 얘기를 막 할 때 권련이 우리가 피는 담배고 그리고 엽권련은 입담배라 그랬죠. 잎사귀 엽자니까. 그래서 엽권련은 면세점 내가 얘기도 하지 않았어. 엽권련 면세점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엽권련은 50개비까지 면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는 담배 기준 같은 경우는 권련 같은 경우는 한 갑에 2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10갑이 들어간 걸 한 보루라 그랬고 우리가 외국 갔다가 국내에 들어올 때 한 보루까지는 부가가세, 담배 소비세, 개별 소비세 붙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싸게 사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제 기억으로는 원래 45,000원인데 한 보루가
그 제주도 갔다가 올 때 그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오게 되면 뭐 23,000원인가 24,000원인가 그렇게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게 사오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가 빠진 그렇게 면세된 가격으로 그렇게 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관련의 수입 시 200개비 한도로 담배소비세 면세하는 것이지 옆 관련의 경우는 50개비가 면세점의 기준이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속어법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담배를 만약에 우편으로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편으로 받는 놈에게 담배소비세 납세가 있어야죠. 요 객관식에서 두 지문 풀었어. 두 지문. 두 문제로 푸는 거야. 그리고 담배가 그 제주장 또는 보세구역에 소비되는 거 뭐야? 반출이지. 반출된 걸로 봐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4번은 뭐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의 원칙적 납세 의무 성립일은 반출하는 때지만 얘는 담보 제공 안 하면 반출 안 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신고 납부할게, 반출시켜줘. 담보 없으니까 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고 납부를 먼저 하고 반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출하는 때 이전에 벌써 확정되고 소멸됐기 때문에 얘는 신고하는 때를 납세 의무 성립일로 땡겨잡는 이제 그런 규정으로서 얘도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딱 보기에도 야씨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1번과 3번과 4번을 확실하게 우리가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야 이거 뭐야 하는 예를 답으로 충분히 찍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쨌건 뭐 13번 문제 출제자는 2번이 좀 너무하더라도 1번, 3번, 4번이 충분히 소거할 수 있는 지문이다 라는 생각에 출제를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이건 뭐 하수준의 문제.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불복 청구. 지방소비세는 별도로 불복 청구할 수 있어요? 지방소비세만 별도로 떨어뜨려가지고 불복 청구해요? 안 되죠. 무조건 부가세와 하나의 것으로 함께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불복 절차에 있어서도 누구를? 세무상 세관장이라는 특별징수 의무자를 그 위법한 처분의 처분청으로 보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세무수장 세관장이 부가가세 징수한 것의 일정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나눠주는 건데,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어쨌건 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그 더러운 율, 올해 개정된 그 25.3%인가 뭐 이런 것들, 올해까지 정도는 23.10% 이거 안 나온다 그랬죠. 나온다 그러면 연도를 명시해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귀찮아서 내겠어요. 그래서 율은 나오지 않고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수준의 문제고요. 자, 15번 문제. 이것도 뭐 저한테 배운 친구들한테는 그냥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징수유예와 관련된 제반의 규정이 쫙 나왔기 때문에 어쨌건 뭐 지문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건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고 국세에서도 명칭이 징수유예일 때는 이 지문 밥 먹듯이 나왔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풀이 때도 이론 수업 때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뭐 체납 처분이라는 것은 독촉장 납기가 경과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납세자들에게 강제적 징수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체납 처분이기 때문에 임의적 징수기간의 유예에 해당하는 징수유예 중에는 임의적 징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야. 하지만 유일하게 임의적 징수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체납 처분이 내 손대지 않고 남의 손대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 교부 청구도 체납 처분 중 하나인데 교부 청구만큼은 징수유예 기간 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원조문은 교부 청구는 제외한다는데 교부 청구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한,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준비한 그런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3번 쉽게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된다. 요것도. 자, 그 다음에 문제 16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참 보칙과 총칙 나오면 우리 다 맞출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개별 감면 규정이 나와가지고 뭐 정답은 이겁니다. 자,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그 밖에 등록에 대한 면허. 자, 광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에요. 이 규정의 이름이 광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야. 그래서 광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요, 일단 광업권의 출원. 광업권의 출원이라는 것은 뭐야? 광업권의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취득세 100% 면제.
그리고 이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그 밖에 등록에 대한 면허는 그 면허세가 얼마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광업 지원을 위해서 얘들은 전부 다 역시 면제해서 광업권 출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등록 등에 대한 면제. 요게 올바른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동용 때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로부터 2년 이내 내가 살라고 산 게 아니라 취득세 내고 취득을 했는데 이게 번개 맞아가지고 뽀개져가지고 새로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대체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100평짜리 건축물이 번개 맞아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100평짜리 건축물을 다시 짓다면 그 취득세만큼 면제해줘야죠. 2년도 안 돼가지고 취득세 낸 자산이 멸실돼서 다시 짓는 거니까. 그런데 100평짜리가 번개 맞아가지고 무너져가지고서는 다시 취득하면 면제래. 그래가지고 300평짜리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면 그 100평까지만 면제해주고 100평을 초과하는 부분들은 과세를 해야 되겠지. 그 대체 취득된 멸실된 범위 안에서 대체 취득한 부분만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동용에서 뭐 강조했어요? 그 초과에 대한 기준을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 선박은 톤수 기준, 차량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은 뭐 가액 기준.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죠.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뭐 3번 질문 같은 경우 이거 뭐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런 세부 감면 규정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얘들은 취득세를 50% 경감해줘요. 취득세 50% 경감 규정인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어쨌건 자동차를 가지고 돈을 버는 운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당연히 보유세 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운수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지원을 위해서 취득 당시에 자동차 취득시마다 들어가는 그 굉장히 큰 덩어리의 취득세를 50%만큼 줄여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요 특례인데 요건 알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 얘도 틀린 지문. 자,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면제. 주행분 자동차세는 누가 내는 거야?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 의무자인 정유회사가 내는 거야. 정유회사가 부담하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장애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데 그걸 어떻게 면제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원, 다자녀 지원 차량에 대한 지원, 전부 다 소유분입니다. 자동차세 면제 규정들은. 그래서 소유분인데 주행분이다 그래서 당연히 틀린 그러한 질문이 되겠죠. 자, 어쨌건 뭐 1번이 맞는 건데 뭐 3번 때문에 조금 식별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어서 2번과 4번은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번도 추정하자면 이런 광업권과 어업권의 지원을 위해서 추정할 수 있지만 어쨌건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가 나오는데 자동차 감면해준다 그랬으니까 얘랑 좀 구분해야 될 이제 그러한 어려움은 좀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건 뭐 이건 틀려도 할 말 없는 문제고요. 자, 17번 문제. 이것도 뭐 그냥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공부 굉장히 헛소리인 겁니다. 나머지를 읽어보시고 레저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치성 도박 소비세를 지자체마다 세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는 세율이 싸니까 우리 동네 와가지고 도박하세요 이럴 수 있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조례로 동네마다 지방세 세율 다르게 할 수 없다. 일정 세율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가감 조정이 불가능하다. 알겠죠? 요거 푼 사람은 다음 문제에서도 똑같은 질문 나오죠. 다음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지방교육세 1번 질문 똑같은 거잖아. 17번 바로 다음에 1번 질문에 똑같은 거 나오네요. 이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지방교육세의 본세가 만약에 레저세라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조정할 수 없죠. 조례로 조정할 수 없지. 근데 여기에 레저세의 경우 포함했으니까 1번 당연히 틀린 것이고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환급합니까? 아니면 지방교육세 환급금이 왜 나와? 본세가 환급금이 나오니까 본세 환급에 같이 환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 환급금은 조례에 따라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교육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되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 환급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교육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본세,
환급의 예에 따라서 얘도 그냥 같이 환급되는 거지, 감히 조세의 환급에 대해서 정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대요. 자, 신고 납부 대상 지방교육세는요, 본세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세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본세를 잘못 신고하면 당연히 얘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의 신고 불성실이 아니라 본세의 신고 불성실에 빌붙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의 신고 불성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본세의 신고 불성실에 가산세를 매겼다면 지방교육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매기는 것은 이중제재예요. 이중제재. 알겠죠? 그러나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걷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하는 거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린 겁니다. 신고 불성실은 징수하지 않지만 납부 불성실 징수해야 되는데, 이 텁텁한 양반이 갑자기 납부 지연 가산세란 말을 왜 꺼내?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표현은 2024년도부터 적용된단 말이에요. 올해는 역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올해까지 적용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용어로 써야지 납부 지연 가산세란 말을 왜 집어넣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들어가야 돼요. 이 표현은. 어쨌건 뭐 틀린 지문이니까.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한대요. 그럼 주민세 개인분은 가만히 있으면 납부 고지 날라오는 거죠. 보통징수 지방세니까 당연히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는 보통징수 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납세자에게 부과징수 고지를 통해서 징수한다라는 4번이 옳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제가 원래 시험을 보고 나면요, 시험 보고 나가지고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나오자마자 문자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열나 풀어가지고 거의 뭐 30분 내에 제가 확인까지 다 하고 나가지고 한 늦어도 1시 전까지, 빠르면 12시 반에 올릴 때도 있고요. 그때 일단 가다반을 제가 일단 올려줘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가다반을 2시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답안 올라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 보고 제가 올렸어요. 요것 때문에. 자, 왜 제가 2시에 올렸냐면 다 세팅해놓고 요것만 답을 체크하지 않고 있다가 요거 올라오고 나가지고 했어. 요거는 조문의 엄격한 해석으로 본다 그러면 요게 답이 돼야 돼. 조문의 엄격한 해석으로 보면 요게 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현 조문의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행정 유권 해석은 요걸로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요 조문이 한 10년 전에 현 조문으로 바뀐 건데 그 이전 조문의 취지를 가지고 와서 변형된 건데도 불구하고 조문의 표현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조문의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서울시 유권 해석은 이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질의 회시까지 받은 부분이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이것은 1번이 답이 되어야 하나 조문상으로는 2번의 해석이 가능한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주장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간혹 가다가 얘기했고 자주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번 수업에서도 당연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거다 그랬지. 근데 나와가지고 내가 굳이 1번이나 2번이나 뭐를 써가지고 혹여나 출제자의 의도와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좀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정답을 기다렸다가 만약에 출제자가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학자 출제자가 만약에 이것을 2번을 답이다 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의제기 넣으려고 그랬죠. 이건 이의제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서울시 유권 해석 자체가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답이다 그러면은 내가 해설해서 이의제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답이 안 돼요. 어쨌건 유권 해석이 이거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되는 거고 1번이 무조건 답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과점주주였던 자가 비과점주주가 됐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 과점주주가 됐을 때의 간주시세의 그 과세표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지분비율보다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지분비율보다 뭐라고 표현하더라?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된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과점주주였어요. 과점주주였어. 51%. 근데 51% 과점주주는 설립시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요때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9%만큼 늘어가지고요. 그래서 60%의 과점주주가 된 거야. 그러면은 이미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과점주주 지분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비율에 대해서 9%만큼 과세 표준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20% 양도해가지고요. 이제 그 주주 비율이 40%가 돼가지고 얘는 이제 비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 아무런 과세 문제 없지. 그런데 요 다시 과점주주가 될 때는요. 35%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35%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그래서 지분 비율이 75%가 됐고 그때 얼만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가 돼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권 해석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 비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과점주주 당시에 간주취득세를 부담한 최종 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0%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는 이해한 거니까. 비록 60% 중에서 51%는 간주취득세 안 냈지만 설립시 과점주주는 원래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었던 것이고 여기에 증가된 9%에 한정해서 60%라는 기준으로 과세가 완료됐으므로 비과점주주가 됐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할지라도 60%를 초과하는 15%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게 맞는 거야. 끝. 알겠죠? 그런데 조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된 부분을 과세 표준한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지분 비율 75%가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 비율 이게 뭐야?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 비율 이게 도대체 어떤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유권 해석한 것은 60%보다 증가된 부분만 과세한 거잖아. 그런데 이 법학자들이 조문상으로 예를 해석해보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 비율은 과점주주가 됐다라는 말은 뭐야?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과점주주가 되게 된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 비율을 말하는 거다. 법학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문상으로 엄격히 해석을 하자 그러면 얘는 51%와 비교해가지고 24% 증가분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조문만 보자면. 그런데 10년 전에 이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 원래 규정은 뭐였냐면요. 과점주주가 비과점주주가 되고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5년 이전의 최고 비율이라고 했어. 5년 내 최고 비율. 그런데 그 5년 내라는 단서를 둘 필요가 있느냐. 5년 내라는 단서 지워버리고 그냥 그 이전 최고 비율로 하자라고 해가지고서는 바뀌었는데 표현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 입법 취지를 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문이 이따위로 돼가지고 내가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넣었어요. 질의를 넣었더니 이거 뭐 과거 최고 비율로 하자는 겁니다. 내가 그 답변을 받았다고. 문서상 회신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유권 해석도 실무도 과거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만 이 간주취득세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과점주주, 비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이 조문을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서는 책에다가 넣으신 유명한 세법학자님, 세법 실무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잘못한 게 아니죠. 현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을 문헌주의로 해석을 하자면 저 경우가 되는 거다. 하지만 이 입법의 취지는 그러한 것이므로 시급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그 굉장히 고명하신 교수님들이 그렇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상황으로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문의 엄격한 해석에 대한 내용과 실무적인 유권 해석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섣불리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거를 답이라고 했더라면 이건 이의제기 넣었어야 돼.
현재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직접적 의사표시인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참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쨌건 주식 비율 24% 증가분이라는 걸 보면 이 사람도 뭔가 출제자들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실무자가 출제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건 정답은 답을 딱 나온 거 2시에 나온 거 보니까 1번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기출문제 우리 해설 강의 할 때나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답이 만약에 2번으로 정말로 문헌주의에 의한 해석을 해서 2번으로 답이 났다 그러면 요건 정말로 이의제기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서울시 유권 해석과 실질적인 심사 판례까지도 저거 나와 있거든. 그래서 어쨌건 1번이 정답인 것은 그나마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저는 제 책에다가는 요조문을 그대로 집어넣었지만 제 책에 나와 있는 사례는 요대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과거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부분만 간지추에서 과세하는 그 사례를 문제풀이에도 이론서 사례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은 뭐 굉장히 어렵지 않게 곧바로 요 15%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20번 문제. 이건 그냥 찢어버렸어요. 20번 부분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나도 몰라, 이건. 나도 몰라가지고, 나도 이제 학생들이 그 사진 찍어 보낸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채점을 하다가 20번 문제 보고서 나도 찍어봤는데 나도 4번으로 잘못 찍었어. 정답 3번이야.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응? 이게 어떻게 세율 규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뭐 적어놨는데. 지방세 전문가 중에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찍어 맞추지 않으면 거의 없을걸? 고속버스. 그리고 대형 전세버스, 그리고 소형 전세버스, 그리고 대형 일반 버스, 그리고 소형 일반 버스 해서 이것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 연세액은요, 소유분 자동차세 연세액은 대수별로 이것이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전세버스는 남한테 빌려줌으로, 아니고 고속버스는 운수사업을 하는 자의 버스고, 대형 전세버스, 소형 전세버스는 버스를 빌려주고서 그 대가를 받는 그 사업을 하는 자들의 버스이기 때문에 영업용, 비영업용에 구분해서 얘들은 비영업용이 없죠. 얘는 무조건 영업용이 되는 거지. 근데 일반 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놀러 다니려고 버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소형 버스 같은 경우는 한 25인승 버스 정도 되는 그 버스는요, 내 친구 골프에 미친놈 하나 있어. 그 골프에 미친놈이 그 왜 월마다 그 친구들끼리 골프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난 거기 한번 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그럼 25인승 지가 가지고 있는 버스를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골프장까지 그 버스 안에서 막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개인들,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것들을 사기도 한단 말이지. 그럼 걔네가 보유하고 있는 뭐야? 비영업용이죠, 뭐.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연세액은요, 10만 원, 7만 원, 그리고 5만 원, 4만 2천 원, 그리고 2만 5천 원, 그리고 얘를 비영업용은 11만 5천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6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풀어보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논리대로 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가지고, 아무래도 전세버스는 사업용이고 일반 버스는 사업용 아닌 거니까 일반 버스가 더 비싸겠지. 그래서 일반 버스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세버스 집어넣었더니 또 이 사이에도 또 와리가리해. 고속버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비싼 것은 비영업용 대형 일반 버스, 이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는 고속버스가 두 번째 비싸고, 그 다음에는 대형 비영업용 대형 전세버스, 그게 세 번째 비싸고, 그 다음에 소형 일반 버스가 네 번째.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응? 이 표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서는 이 표를 다 외워? 설사 이 표까지 난 외우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그냥 고속버스 10만원, 전세버스 7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틀려라, 100점은 안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문제라 생각이 돼요.
근데 정말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카페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 몇 점 맞았다, 몇 점 맞았다 올려주는데 95점 맞은 학생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100점 맞은 친구도 지금 2명 나왔어. 거기 그 게시판 상에는. 거기다 쓰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야, 정말로 지방세 이 정도 수준의 문제에 물론 뭐 15문제는 굉장히 쉬웠는데 요 5문제가 이렇게 극강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 비단 잘 찍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성적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지방세를 그만큼 단단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90점, 95점, 100점이 나온 이제 그런 결과가 아주 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90점, 95점, 100점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80점, 85점도 상당히 잘한 거예요. 75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만큼 열심히 한 거야. 75점이라 그러면 어쨌건 맞춰야 될 문제들은 다 맞춘 거죠 뭐. 근데 70점 이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다른 과목도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쨌건 조금 부족한 점수가 되겠죠. 지방세법만 본다고 한다면. 하지만 어쨌건 뭐 우리의 인생이 오늘의 시험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시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면 축하하고 이 과정이 설사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반드시 만들어 두세요. 사람은 노력하거나 시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시도한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건 또 문제가 있다 해서 내가 또 떨어졌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모든 시도와 시험에서 재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 시도와 시험에서 내가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이유를 잘 분석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잘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다음 준비의 데이터로서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뭘 하든 언제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 시험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성공적 시험이라면 축하하고, 이 시험이 지금 이 시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합격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느끼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잘 관리하여서 여러분들의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어쨌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방세 총평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